부자 노인과 거지 여인. 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에 한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덕망이 높은 집안이었지만 이 노인은 더구나 인정이 많아서 군자님이라는 존칭마저 받고 있었지요. 어느 겨울 매섭게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사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대문 쪽이 시끌시끌하였지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보았더니 어떤 거지가 처량한 소리로 구걸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세상에 드물게 보이는 추한 여자 거지였지요. 살이나 얼굴이 온통 부르트고 골마 터지고 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어서 나가. 하인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소리만 질렀습니다. 이때 노인이 말하였지요. 그러지 말고 행랑부엌에서라도 쉬어가게 하여라. 끔찍한 병을 앓고 있는데 까딱하다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인들은 할 수 없이 헛간 같은 부엌 한 구석에 데려다 앉혔지요. 그리고 코를 틀어 막으며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거지는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말을 하였지요. 주인은 사랑방으로 불러들여 아랫목에서 자게 하고 자기는 윗목에 가서 잤습니다. 썩은 냄새가 온 방 안에 풍겼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꾹 참았지요. 다만 불쌍한 거지가 편히 자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노인이 잠깐 붙였던 눈을 떠보니 그 거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거지 여인이 또다시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전날보다 더 흉하고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래도 어제처럼 사랑방에 들여 아랫목을 내주었지요. 밤새 달게 잔 거지 여인이 새벽녘에 사라진 것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또 다음 날 세 번째로 찾아왔을 때에는 정말이지 온 몸이 썩어 문드러진 것 같고 그 냄새도 아주 지독하였지요. 그러나 그 이튿날 새벽 노인이 문득 보니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지가 전처럼 사라지긴 하였지요. 그러나 어디서 나타났는지 선녀 같은 여인이 대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만저만 놀란 게 아니었지요. 그러자 아름다운 여인이 어여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원래 하늘의 선녀이옵니다. 뜻하는 바가 있어 그대를 시험하였더니 원래 생각과 달라서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제가 하늘로 올라가려든 그대는 뒤뜰에다가 해산하는 방을 정결히 지어놓고 그대와 성이 같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만 쓰도록 하시오. 이것은 하늘이 내리시는 명령이니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어리둥절하면서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다시 무슨 말을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선녀는 어느 틈엔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노인은 비로소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뒤뜰에다 정결한 해산방을 지어 놓았지요. 당장 아이를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선녀의 말을 믿고서 우선 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노인의 큰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해산방에 들어간 며느리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고생만 죽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아이를 가진 조카 며느리도 여러 날 고생을 겪었지요. 선녀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까닭이 또 있는 것일까? 차츰
수상한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그쯤 이씨 성을 가진 집안에 시집을 보냈던 딸이 산딸이 되어 해산을 하기 위해 친정에 왔습니다. 노인은 그제서야 한 가지 일이 떠올랐지요. 그랬군.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여자라면 내 딸밖에 더 있겠냐? 딸은 과연 그 해산방에서 사내 아이를 순산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의 태계 이황 선생이라고 합니다. 마음 착한 청지기와 돈 보따리. 옛날 서울 사직골에 사는 허정승 집에 염시도라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란 옛날 양반집 바깥 마당에서 주인의 심부름을 맡아보는 한편 다른 하인들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이 염시도가 어느 날 새벽 심부름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돈 보따리를 주었지요. 처음에는 무심코 집었다가 돈 보따리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놓아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기에 우선 집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보따리를 풀어보았더니 은돈 230냥이나 들어있던 것입니다. 염시도는 얼른 보따리를 싹 가지고 허정승에게 찾아갔지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돈을 잃고 퍽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 대감께서 받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네 말대로 누군지 참 딱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얼마나 되느냐? 은돈으로 230냥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군. 돈 임자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지. 예, 돈만 들었을 뿐입니다. 염시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공연히 주워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이 돈을 가지란 말이냐? 돈 임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다 도로 버려놓기도 이상합니다. 대감께서 받아두셨다가 하다못해 어려운 사람이라도 도와주시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길에서 주운 돈이지 설령 임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 하더라도 돈을 주운 네가 마다하는 것을 내가 어찌 받아두겠느냐? 허정승은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일이 생각났습니다. 일전에 들어보니 김판서 댁에 말을 200냥에 판다고 했다. 혹시 이 돈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모르니 한번 가서 알아보아라. 염시도는 김판서 집을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대감 댁에서 혹시 무엇인지 잃은 것은 없으십니까? 글쎄,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러다가 김판서는 한 가지 일이 생각난 듯 바로 자기 집 청지기를 불러들었습니다. 아무개가 말을 팔러 간 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구나.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집 청지기가 뭐라고 대답을 할 때였습니다. 밖에서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울음 섞인 소리가 났지요. 섬돌 아래에 늙은 하인이 엎드려서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애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염시도는 그 늙은 하인이 말을 판 돈 200냥이 따로 받았던 수곡값 30냥을 모두 잃은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염시도는 허리에 차 가지고 왔던 돈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주운 사실을 말하였지요. 저 사람의 잘못을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 돈을 찾아드린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비록 그라는 선비라도 의롭고 정직하기 어려운데 자,
이 돈의 반을 상으로 줄 터이니 사양 말고 받아주게. 김 판사는 말이나 돈으로도 마음속의 감동을 다 못 표시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염시도가 말하였지요. 천만의 말씀이옵니다. 잃었던 물건은 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 주인 대감께서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김 판사는 진심으로 감탄하였습니다. 상으로 돈을 줄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대신 아침밥을 푸짐하게 대접해 주었지요. 아침을 먹고 돌아갈 때 염시도는 김판서에게 말하였지요.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디 그 사람을 꾸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나라에서 역적 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 바람에 염시도의 주인 허정승도 한패로 몰리게 되었지요. 이리하여 마침내 임금이 내린 죽음의 약사발이 허정승 집에까지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허정승이 그 약사발을 마시려 할 때였지요. 갑자기 염시도가 허정승과 함께 약을 마시려 해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심으로 주인을 섬기던 염시도인지라 그 뜻은 갸륵하였으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동안 염시도의 모습은 서울 장안에서 사라져 버렸지요. 한편 아무도 모르게 서울을 벗어난 염시도는 강원도 강릉 땅을 헤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촌형을 찾아서 의지할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사촌형은 헤어진 지 이미 15년도 넘었습니다. 10살 안팎의 일이기 때문에 얼굴도 똑똑히 기억나지 않았지요. 다만 오래전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강원도 산골에 산다는 소식만은 확실했답니다. 그러니 염시도는 어느 산 어느 절인지도 모르면서 이 산 저 절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할 수 없다. 나도 스님이 되어 한평생 깨끗이 지내야겠다. 염시도는 어느 깊은 산속의 조그마한 절을 찾아 들었습니다. 여기에 도가 높은 스님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지요. 저를 스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염시도는 엎드려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초저녁에서 한밤중, 그리고 날이 훤히 밝았지만 도승은 박힌 듯 앉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윽고 해가 뜨자 염시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절 밖으로 일단 물러나왔습니다. 거기서 문득 보니 저 아래 비탈 밑에 오막살이 초가집이 보이고 이어서 그 집 마당을 쓰는 처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지요. 참 아립다운 처녀군. 스님이 되느니 저 처녀한테 장가를 들고 싶구나. 하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니지,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는 내가 무슨 속된 생각이냐.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는 안 되겠다. 염시도는 절에 돌아와 전처럼 도승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러자 잠든 듯이 조용했던 도승이 말하였지요. 너는 출가할 사람이 못 된다. 산을 내려가거라. 차후 비록 한때 고역을 치르겠지만 너를 도와줄 사람의 덕으로 복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방금 본 처녀와 천생연분이 있으므로 어느 해든 7월 칠성날 만날 것이니 명심하거라. 염시도는 하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젊은 밖에서 숲길로 사라져가는 염시도의 모습을 도승은 크게 뜬 눈으로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염시도는 하루를 실이 걸어서 산 밑 마을 근처에 올 때까지 7월 칠서 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있을 때 이놈 염시도야 꼼짝 말거라
하는 보통 소리가 났지요. 그리고 대여섯 명의 포졸들이 떼지어 달려들었습니다. 염시도는 영문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결박을 당하였지요. 서울로 끌려와 옥에 갇힐 때까지 염시도는 도무지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포도청에 끌려 나왔을 때에야 그 많은 죄인들이 모두 허정승 일파의 하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마침 죄수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염시도가 준 돈을 돌려준 그 김 판서였습니다. 첫날 조사가 끝나고 김 판서는 자리를 뜨고 염시도는 다른 죄수들과 섞여 다시 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바로 이때 포도청 밑에서 염시도의 모습을 눈이 휘둥그레서 살펴본 한 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옥에까지 따라오더니 창살 틈으로 오랫동안 염시도를 보고 또 보았지요. 틀림없군. 바로 허정승 댁의 청지기 염시도다. 그러더니 이내 김판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김판서는 그 늙은 사람에게 뜻밖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허정승댁 청직이었던 염시도가 분명합니다. 대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토록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다면 소인은 앞으로 살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김판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염시도를 구해줄 것을 애원하는 늙은 사람은 전에 돈을 잃었던 그 하인인 것입니다. 김판서는 한숨을 크게 들이쉬었지요. 알겠다. 지체 말고 염시도를 바깥 대청으로 불러오도록 하여라. 이후 염시도는 아무 탈 없이 옥에서 풀려나왔지요. 김판서는 또 염시도를 위하여 적당한 일자리를 널리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허정승의 생질되는 신우재라는 사람이 경상도 상주 목사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내 너에게 편지를 줄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 상주 목사에게 가보거라. 가서 일을 얻거든 부디 아무런 걱정 말고 잘 지내도록 하여라. 김판서는 떠나는 염시도에게 좋은 나귀를 한 필 선사하고 노자도 충분히 보태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염시도는 길을 서둘러 상주로 향하였지요. 그리고 막 경상도 상계 어느 마을에 닿았을 때 염시도는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가 큰 길을 벗어나더니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초가집으로 뚜벅뚜벅 들어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섰지요. 그제서야 염시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이고 신통도 하지. 역시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꼭 맞다니.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노파가 어여쁜 처녀를 뒤따르게 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염시도는 어리둥절하였지요. 그때 노파가 재촉하듯 말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7월 7석인 걸 몰랐나? 자, 우리 사위님, 어서 내리시지요. 7월 7석? 염시도는 처녀를 슬쩍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옛날 강릉 산골 절에 갔을 때 먼 발치로 보았던 그 처녀였던 것이지요. 7월 7석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한 그 노승의 수수께끼가 그제야 풀린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어여쁜 아내를 얻은 염시도는 그 상주 목사 밑에서 일하다가 다시 서울에 올라와 살게 되었지요. 집안 형편이 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염시도 내외가 모두 착하고 부지런해서 얻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그 도승이 바로 자기가 찾던 사촌형이었다는 사실은
나이가 8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지요. 왕모가 된 가난한 할머니.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평생 외롭게 살았지요. 가난하니 남의 집 일이나 해주고 겨우겨우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쌀이 생기면 꼭 부처님께 바칠 공양쌀을 한 줌씩 따로 모아두었지요. 아무리 배가 고플 때라도 공양쌀 챙기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줌 한 줌 모은 공양쌀이 어느덧 서말이나 되어서 하루는 할머니가 쌀을 깨끗이 씻어 가지고 자루에다 넣어서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섰지요. 절에 가서 부처님께 바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태의 절이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터라 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을 헤매다 헤맨 끝에 끝내 절을 찾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내 팔자는 부처님께 공양쌀도 못 바칠 팔자로구나. 그때 마침 한 스님이 찾아와서 시주를 청하였지요. 월컨이 잘 됐다 싶어서 모아놓은 공양쌀을 몽땅 스님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고맙다고 하면서 자그마한 꽃씨 하나를 주었지요. 할머니, 이 꽃씨를 뜰에다 심고 날마다 첫 새벽에 깨끗한 물을 한 바가지씩 뿌려주십시오. 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하늘 아래 신통방통한 이사라 꽃아, 젊어서는 고생해도 늙어서는 왕모가 되고 싶구나 하고 비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할머니는 스님 말대로 그 꽃씨를 뜰에다 심었지요. 그리고 날마다 첫 새벽에 일어나 깨끗한 물 한 바가지씩 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 아래 신통방통한 이사라 꽃아, 젊어서는 고생해도 늙어서는 왕모가 되고 싶구나 하고 빌었지요.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을 주면서 빌었습니다. 꽃은 곧 싹이 나더니 하루가 다르게 잘 자랐지요.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얼마 뒤 꽃이 여러 송이 활짝 피고 잎이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에서는 임금님 외동아들이 병이 나서 아무리 좋다는 약을 써도 안 되고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다 보여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스님이 와서 보더니 이 병에는 하늘 아래 신통방통한 이사라 꽃의 이슬을 받아 먹이면 낫습니다. 하였지요. 그래서 임금님이 신하들을 온 나라에 풀어서 하늘 아래 신통방통한 이사라 꽃의 이슬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이사라 꽃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한 신하가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다 보니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집에서 웬 할머니가 꽃에 물을 주면서 빌었지요. 하늘 아래 신통방통한 이사라 꽃아, 젊어서는 고생해도 늙어서는 왕모가 되고 싶구나 한단 말이지요. 옳다구나 하고 할머니에게 그 꽃에 맺힌 이슬을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꽃에 맺힌 이슬을 받아서 작은 병에 넣어 주었지요. 신하가 이슬을 가지고 임금님에게 돌아가 왕자에게 먹였더니 신통하게도 왕자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금님은 할머니를 고맙게 여겨 대궐로 불러다가 왕자의 유모로 삼았지요. 왕자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받아 새 임금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날마다 꽃에 핀 것처럼 꼭 그대로 되었지요. 시아버지 내다 팔기. 옛날 어느 마을에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날마다 구박이 대단하였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하루는 꾀를 내어 자기 부인을 몰래 불러 앉히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오늘 별일을 다 보았소. 예? 별일이라니 무얼 봤단 말이에요. 아, 어떤 이가 살이 허옇게 통통 오른 영감을 내다 파는데 그거 돈을 무지하게 받더라고.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아버지도 잘 좀 먹여서 장에 내다 팔면 꽤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귀가 솔깃하여 그러마 말하면서 좋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식사를 잘 좀 해 먹이라고. 그 후 며느리는 시아버지 음식에 대단한 정성을 다하여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고 한편 살이 빠질까 걱정이 되어 힘든 일은 못하게 하는 등 시아버지 살을 찌울 궁리만 하였습니다. 며느리의 이러한 행동이 하루가 지나고 달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이 계속되자 시아버지도 그동안 가졌던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을 풀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며느리 자랑에 해가 가는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효부 중의 효부라는 소문이 날로 퍼져가자 동네 빨래터에 빨래를 하러 갔던 며느리 귀에도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아니, 댁 시아버지가 그렇게 칭찬을 하고 다니시던데 댁이 정말 그렇게 잘하는가? 그 비결이 대체 뭔가? 부럽네. 이런 동네 아낙들의 말을 듣자 며느리는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못되게 대한 것이 후회가 되어 이제는 진정으로 효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제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없으면 못 살고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없으면 살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고 정이 두터워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아들이 이제는 되었구나 싶어 하루는 저녁을 먹고 나서 새끼를 굵게 꼬면서 앉아 있었지요. 그러니 아내가 물었지요. 무얼 그렇게 열심히 꼬고 있어요? 이 사람 벌써 잊었나? 예, 무엇을요? 내일이 장날 아닌가? 아버님도 그 정도 살이 쪘으니 이제는 내다가 팔아야지. 이 말을 듣자 며느리는 울면서 어찌 아버님을 팔 수 있느냐며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옳지. 내가 그 말이 듣고 싶었소. 어찌 아버님을 팔 수가 있겠소. 아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더욱 두터운 정을 쌓았고 남편과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한양에 간 시골 아이. 옛날 시골에만 살다가 한양에 올라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한양 거리를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도 다른 날처럼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참 구경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팠지요.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주막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가게에 차려진 음식들이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아이는 군침을 꼴깍 삼켰지요.
음식들 중에는 처음 보는 것도 많았습니다. 값을 물어보고 사 먹어야겠어. 아이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부터 차례대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었지요. 음식 구경을 하다 보니 배는 더욱 고팠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배를 채울 수가 없겠구나. 음식이 없는 곳을 돌고 돌다 보니 풀을 파는 가게까지 왔습니다. 짐승들에게 먹일 풀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 집이었지요. 우리 고향에 가면 볼 수 있는 풀이 여기 다 있구나. 소에게 먹이던 메밀풀도 보였습니다. 메밀풀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것인데 아이는 메밀풀을 된장에 묻혀 반찬으로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메밀풀은 한 그릇에 얼마예요? 한 푼이란다. 사겠니? 예, 2그릇만 주셔요. 주인은 메밀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얘야, 이건 어디에 담아갈 거니? 주인은 가축에게 줄 여물을 사가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담아가려고요. 아이는 자기 배를 가리켰지요. 너무나 배가 고팠던 아이는 그 자리에서 2그릇의 메밀풀을 몽땅 먹어치웠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로구나. 주인은 메밀풀을 덤으로 더 주었지요. 아이는 그것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서울 사는 젊은 양반이 시장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 양반은 설렁설렁 부채질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그러다가 풀 가게 앞에서 시골 아이가 풀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양반은 서울에만 살아서 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지요. 저런 바보 같은 놈을 보았나? 자기가 무슨 송아지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군. 내가 머리털 나고 소보다 풀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놈은 처음이다. 아이고, 우스워라. 아이는 젊은 양반을 보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놀리는 양반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였지요.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똑똑한 척, 잘난 척하는 양반네들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어. 아이는 서울 양반을 놀려주고 싶었습니다. 양반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풀을 사 먹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여기 있는 풀은 모두 약이 되는 것으로 정말 귀한 것이에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질경이를 가리켰습니다. 주인 아저씨, 저 귀한 풀들을 몽땅 주세요. 남이 사가기 전에 얼른 사야겠어요. 아이는 시치미를 떼며 소리쳤습니다. 젊은 양반은 긴가민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질경이는 토끼나 먹지 사람은 못 먹는 풀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질경이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것인데요. 없어서 못 먹는 것입니다. 젊은 양반은 처음 듣는 아이의 말이 신기하기만 하였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풀이 약이 된다는 거 말이다. 그럼요. 저도 잔병이 많았는데 풀을 먹고 좋아졌지요. 아까 그 메밀풀을 3그릇 먹었더니 이젠 힘도 세진 것 같습니다. 젊은 양반은 풀 가게에 쌓아놓은 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네가 몽땅 사겠다는 풀도 약이 되는 것이야?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하러 사겠습니까? 이건 아주 귀한 풀이에요. 특히 신경통에 그만이지요. 신경통? 젊은 양반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로 신경통에 좋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도 그것을 삼아. 시골 아이는 갑자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가 먼저 사기로 한 것이에요. 마음이 급해진 젊은 양반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주인장, 한 그릇에 다푼씩 쳐 드릴 테니 그 풀을 내게 파시오. 그럼 할 수 없군요. 저는 다음에 사야겠습니다. 아이는 다음에 사겠다며 아쉬운 표정으로 질경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양반은 주인에게 풀값을 주고 질경이를 샀습니다. 그러더니 풀 한 줌을 입에 넣고 질근질근 씹었지요. 떫고 쓴 맛에 이맛살을 찌푸렸지만 신경통에 좋다는 말에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맛이 없어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그때서야 아이는 배를 부여잡고 깔깔 웃기 시작하였지요. 아이고 배꼽이야. 너무 우스워서 내 배꼽 놓고 가겠네. 이 녀석 어른이 약 먹는 걸 처음 보는 것이야. 예, 처음 봅니다. 똑똑하신 양반님께서 제 말에 속아 토끼나 먹는 풀을 먹는 건 처음 보지요. 시골 아이는 대굴대굴 구르며 웃어댔습니다. 그제야 젊은 양반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이의 웃음소리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풀 가게 주인은 그 꼴을 보며 손뼉을 치며 웃었지요. 서울 양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골 아이라고 놀리면 안 되지요. 이왕 값을 치르셨으니 집에 가지고 가서 토끼에게나 주십시오. 젊은 양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주랭랑을 쳤답니다. 아버지와 영리한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영리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재치가 많아 신동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읽지 못하는 어려운 책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과거 시험을 봐야겠다. 꼭 높은 벼슬을 얻어 백성을 평안하게 해야지. 먼저 과거 시험을 보려면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지요. 아버지, 저도 과거 시험을 보고 싶어요. 안 된다. 무슨 일로 뛰어왔나 했더니 그 과거 얘기였느냐? 아버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벼슬 하나 못한 집안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꼭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겠어요. 얘야, 넌 아직 공부도 더 해야 하고 한양까지 가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소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허락만 해주신다면 얻어먹으면서라도 과거를 보러 가겠어요. 소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네 지식으로는 아직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 저도 과거 시험이 어려운 것을 압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보면 되잖아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니 허락해 주셔요. 아버지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정 원한다면 허락하마.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모두 알아맞혀야 한다. 만약 맞히지 못하면 절대로 갈 수 없다. 예, 아버지. 소녀는 어떤 문제든 자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소년도 무슨 문제일지 궁금하여 조마조마했습니다. 잘 듣거라. 지금부터 내는 문제를 사흘 안에 풀어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종이로 만든 벽이 무엇이냐이다.
둘째 문제는 종이로 둘러싸여진 불이 무엇이냐이고 마지막 문제는 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이냐이다. 그럼 사흘의 시간을 줄 터이니 잘 풀어보도록 해라. 소녀는 갑자기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갈 욕심에 대답은 하였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였지요. 종이로 만든 벽, 종이로 둘러싸인 불, 종이로 만든 바람. 분명 종이와 관련된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소녀는 중얼거리며 문제 생각만 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지요. 소년이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창호지로 문을 바르고 있었지요. 옳지, 저것이구나. 종이로 만든 벽은 창호지로 바른 문이야. 소녀는 첫 번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 골똘히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동네 아이들이 등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꿈을 꾸었지요. 잠에서 깬 소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란 등불을 말하는 것이야. 등을 만들 때 종이로 바르니 말이지. 소녀는 두 번째 문제도 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하루 이틀이 지났지요. 이거 큰일 났군. 이 문제를 못 풀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는데. 소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책을 펴놓고도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훈장님의 얼굴만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훈장님은 부채로 얼굴을 천천히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거야. 소녀는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났지요. 훈장님과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는 방문을 박차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마지막 문제의 답은 부채야. 부채야말로 종이로 만든 바람이 아니겠어? 소녀는 신이 나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신 세 문제의 답을 알아냈습니다. 소녀는 헐레벌떡 뛰어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답을 이야기해 보아라. 첫 번째 답은 창우지이고 두 번째 답은 등불이며 세 번째 답은 부채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세 문제 모두 맞췄으니 과거를 보러 가도 좋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양에 갈 차비는 내가 마련해 줄 터이니 꼭 장원급제하도록 해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소녀는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지요. 그 후 소녀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보물 보자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아들을 보며 울먹였지요. 네가 어미를 잘못 만나서 죽도 못 먹는구나. 어머니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세요?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였지요. 이 시간에 웬일이셔요? 저녁을 지으려는데 불씨가 없어서요. 불씨를 좀 나눠주셔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녁을 일찍 해 먹어서 불씨가 다 꺼졌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굶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녁을 벌써 해 잡수셨다고요? 그때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배가 고프다며 울었습니다. 아주머니, 애가 밥을 달라고 울잖아요. 어머니는 거짓말한 것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귓속말로 속삭였지요. 아주머니, 제게 보물 하나가 있는데 그걸 빌려드릴게요. 아주머니의 보물을 제게 빌려주시다니요. 자, 받으세요. 이게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머니는 푸른 보자기 하나를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머리에 쓰면 사람들이 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이걸 쓰고 어디든 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시험 삼아 이것을 쓰고 가게에 가서 쌀과 반찬을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럴 순 없어요. 어떻게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을 굶겨주길 셈이에요. 어서 받아요. 어머니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할 수 없이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지요. 아무리 굶어도 도둑질은 할 수 없지. 아니야, 어미로서 아들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어머니는 푸른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어머니는 가게에 들어가서 쌀과 반찬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신기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내 말이 맞지요? 이 보자기는 신기한 보물이에요. 그러니 조심해서 써야 해요. 특히 불을 조심하세요. 아주머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와서 가져갈게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주의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보자기를 쓰고 날마다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장날이 되자 어머니는 보자기를 쓰고 장터로 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사람들이 많구나. 어머니는 이곳 저곳을 구경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젊은이의 담뱃불이 보자기에 붙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얼른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보자기가 타지는 않고 구멍만 났지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다홍색 헝겊으로 구멍을 기웠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보자기를 쓰고 다시 가게로 갔지요. 어머니가 물건을 들고 나올 때였습니다. 주인이 자세히 보니 다홍색 헝겊이 나풀나풀 날아가는 것이 보였지요. 아니, 저게 뭐지? 한참을 바라보니 다홍색 헝겊이 날아가면서 물건도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도둑놈, 꼼짝 마라. 주인은 얼른 다홍색 보자기를 잡아당겼지요. 아니, 부인이 도둑질을 했단 말이오. 가게 주인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도대체 이런 괴물 보자기를 쓰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오. 주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훔쳐간 것을 다 물어내지 않으면 당장 관가에 데려가겠소.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과 날마다 굶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가 나타나서 이 보자기를 주고 갔어요. 뭐라고요? 그걸 지금 믿으란 말이오. 정말입니다. 이 보자기를 쓰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배고플 때 쓰라고 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불쌍해서 시키는 일이라고.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해서 그만. 아무리 그래도 어찌 도둑질을 한단 말이오. 가게 주인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실은 누구든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저를 해치려고 하면 그놈의 집에 불을 질러 그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죽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덜컥 겁이 났지요. 알겠소. 오죽 배가 고팠으면 물건을 훔쳤겠소. 앞으로는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지 마시오. 그 후 어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반성하며 다시는 푸른 보자기를 쓰지도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나무꾼의 아내와 원님의 아들. 옛날 어느 산골에 마십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십은 부지런하고 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장꽤 많은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수룩한 바보였지요. 그런데 이 바보 마십의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어디 한 군데 흠 잡을 데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보 마십의 아내로 살기에는 아까운 여자라고 수군거렸지요. 그렇지만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마십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마십이 눈 쌓인 산 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다가 문득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마십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흔들자 사냥꾼 차림을 한 그 사람은 겨우 눈을 떠서 한번 쳐다보고는 도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십은 죽어가는 사냥꾼을 지게에 얹어지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날부터 두 내외가 정성껏 돌봐주어서 드디어 사냥꾼은 되살아났지요. 고맙소. 나는 이 고을의 원님의 아들인데 혼자서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그만 쓰러졌던 것이오. 당신들 덕분에 죽을 뻔한 목숨이 살아났으니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소. 원님의 아들은 이렇게 마십 내외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몸을 추스르는 사이에 가만히 보니 바보 같은 나무꾼의 아내가 너무나도 예쁜 것이었습니다. 원님의 아들은 마십이 일하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그만 욕심이 생겨버렸지요. 당신은 이런 산골에서 나무꾼하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여자요. 그러니 나하고 갑시다. 내가 온갖 호강을 다 시켜주겠소. 그렇지만 마십의 아내는 끄떡도 않고 오히려 원님의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이 무슨 망측한 소리입니까? 남편이 돌아오면 일러서 혼을 내줄 터이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여자가 마음을 돌릴 것 같지는 않고 게다가 그 몸으로 마십의 힘을 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그 길로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마십 아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힘센 장정들을 여러 데리고 마십의 집으로 가서 강제로 여자를 빼앗기로 하였습니다. 마십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여러 명의 장정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이놈, 살려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법이 어디 있느냐?
원님의 아들은 밧줄에 묶여서 울부짖는 마십이 좀 안 됐던지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네 은혜도 크니 저 바위에 굴을 50리만 뚫으면 아내를 돌려주마. 마십은 그날부터 망치와 정을 들고 미친 듯이 바위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었지요. 뭘 하고 있는 겐가? 굴을 뚫고 있어. 무슨 굴? 아내를 되찾는 굴이요. 굴로 아내를 되찾아 50리만 뚫으면 아내가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데다 마십이 불쌍하기도 해서 100일 밤낮으로 뚫어보게 50리가 뚫릴 걸세 하면서 격려 반 조롱 반 일러주고 지나갔습니다. 마십은 사람들 말을 고지 듣고는 바위에다 하루에 하나씩 금을 새겨 밤낮으로 굴을 뚫어 나갔지요. 이윽고 바위에 새긴 금이 100개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마십은 있는 힘을 다해 망치를 휘둘렀지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마십이 마지막 정을 냅다 후려치자 갑자기 바위에 커다란 구멍이 나며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굴이 나타났습니다. 마십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굴을 따라 들어가 보니 그 굴의 반대쪽 구멍이 바로 원님이 사는 집 뒤뜰로 뚫려 있었지요. 마침 뒤뜰을 산책하던 마십의 아내가 굴에서 나온 남편을 보고는 여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반갑게 달려와 둘이 함께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원님의 아들이 장정들을 불러서 두 사람을 잡으러 굴 속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장정들이 들어가자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굴이 무너져 모두 갇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마십 내외를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